안녕하세요. 저는 보통 60대 여성입니다. 60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저처럼 행복한 삶을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 인생에서 유일한 등불 같은 존재였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충청도의 한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그 마을에서 소문난 부자로 우리 집 땅 안을 밟지 않고는 다니기 힘들 정도로 땅이 많은 대지주였습니다. 제가 막내 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특히 예쁘다고 생각해 주셨습니다. 이름조차도 복녀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을 오빠들에게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풍족하게 보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집은 드물었지만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서울로 가서 큰 돈을 주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2차 딸만 터라고 아버지가 더 이상 못 가서 사기도 했어요. 동경도 좋지. 우와, 아빠, 나도 빨리 타고 싶어. 응아, 우리 복녀, 정말 좋겠어. 자, 첫 시승을 해볼까요? 조심해서 운전해보세요. 그럼 출발해볼까요? 아버지는 운전하며 콧노래를 불렀고, 엄마는 조수석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면서 행복해하셨습니다. 저는 뒷자리에 앉아 두 분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 행복이 달아날까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처음으로 자동차를 사고 부모님과 드라이브하던 그날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 집은 전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2학년인 오빠들과 나 이렇게 넷이다 보니 엄마는 식사 준비하느라 옷 챙겨서 입히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지각하는 한이 있어도 아버지의 철칙은 아침밥은 온 식구가 다 같이 먹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학교 늦었어요. 밥 안 먹을래요? 안 돼. 아침밥을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하는 거야. 얼른 앉아. 큰오빠는 투덜투덜대며 밥상이 앉습니다. 6학년이 되자 사춘기가 왔는지 큰오빠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듣고 반응적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끝나고 우리 넷은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해골이라 차 구경하기도 힘든 터라 우리 집 차가 마을을 지나갈 때면 동네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쳐다봤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하면 일제히 우리 차로 시선이 집중되었어요. 복녀야, 너희 집 엄청 부자구나. 진짜 부럽다. 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 내가 아빠한테 얘기해서 다 사줄게. 진짜 너처럼 나도 부자 부모님 있으면. 내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따르면서 부모님은 친구들이 맛있는 걸 사주시며 용돈을 많이 주셔서 학교 끝나면 떡볶이, 어묵, 아이스크림까지 제가 다 샀어요. 저는 어느덧 중학생이 되었고 오빠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에 바쁘게 되어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둘째와 셋째 오빠는 착실하고 공부도 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어요. 반면에 큰 오빠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맨날 오락실에 가고 놀러 다니며 성적은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심지어 친구를 때려 경찰서에 여러 번이나 간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 오빠 때문에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부시가 또 고3이야. 좋은 대학 가라고는 안 할게. 전문대라도 가야지. 이렇게 공부는 뒷전이며 사고만 치니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언제부터 너한테 신경 썼다고 그러니? 아버지는 부자니까 내가 그 재산을 물려받으면 살 수 있으니까 뭐하러 대학 가고 힘들게 일하냐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가게를 차려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뭐야, 이놈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버지는 화가 나서 큰 오빠를 때렸고 큰 오빠는 눈을 부라리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때리면? 그 아버지의 이야기는 가장 큰 아들과의 갈등으로 시작됐어요. 그 큰 아들은 유능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자만심과 불만을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큰 아들에게 사업을 가르쳐서 물려줄 생각이었어요. 큰 아들은 처음에는 잘 안 했지만 결국 일 때문에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거두게 되었죠. 그 후에도 가족들은 서로를 돕고 응원했고 둘째와 셋째 형제들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려고 노력했어요. 요즘에는 가족들이 함께 노력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이 가족은 서로를 이끌고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잘해서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했고,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도 오빠들을 따라 서울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의대에 가고 싶었고 부모님은 명문대 출신이었기에 실력 좋은 과외 선생님을 고용해 매일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순탄했던 18살의 나지만 행복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던 큰 오빠가 어느 날 방앗간에 배달을 갔는데요. 방앗간 사장님은 큰 오빠가 오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 기특하다면서 떡을 주면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시장 성인들이 와서 방앗간 사장님과 함께 재미로 화투를 치곤 했습니다. 사장님들은 큰 오빠도 게임에 참여하도록 하고 앉게 했고, 그렇게 하루 이틀 큰 오빠는 방앗간에 들르면서 화투를 치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출근조차 하지 않고 방앗간에만 있기도 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성실했던 큰 오빠는 완전히 180도로 변해버렸습니다. 화가 난 아버지는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여전히 큰 오빠는 사람들과 화투를 치고 있었습니다. 야, 김두식, 너 이런 거 하고 놀고 있냐? 내가 인자한 척 쪽팔려서 화투놀이나 하고 당신이 혼자 이럴 필요는 없어. 아버지는 그러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좋아? 이번에 승리하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박 사장님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얘기하신 걸 노리게 해서 우리 아이를 망쳤어요? 김 사장님 왜 그런 식으로 나 같은 거는 노모를 가르쳐 그러고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몇백 원짜리 재미로 화투를 치는 거예요. 여기는 시장 상인들이 너 이 사장이 오해한 거지 거짓된 말 하지 마세요. 쉬. 그 녀석 화투를 한다는데 통장에 저축한 자기 월급 다 앞에서도 한 푼도 없다고 하네요. 박 사장님 계속 이렇게 하시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아버지, 그만 좀 해주세요. 형은 아버지에게 큰 소리 지르고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형은 며칠 동안 집에 들어오시지 않았고 아버지와 엄마는 식사도 못해 속상해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강한 말로 이럴까 때문에 형이 집을 나가버린 건 아닐까 걱정하며 제발 돌아오라고 울면서 형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간 자습을 끝내고 집에 도착한 순간 집이 발칵 뒤집힌 채로 있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앉아 울고 있었고 아버지는 방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어떡하지? 아이고 봄녀야, 어떡하면 좋니? 큰 오빠가 집을 무서워하며 정말 다 들고 가버렸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제대로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큰 오빠가 너무 화가 났는지 돈을 챙기려고 우리 돈을 다 가져가 버렸어. 통장도 다 가져가고 내 인감도 가져가서 나도 모르게 가게를 팔아버렸대. 이젠 우리는 전혀 가진 것이 없어. 대학 어떡할 것 같아? 지금은 대학 문제가 아니야. 먼저 너희 식구들 먹고 사는 걱정부터 해야 돼. 우리 가문은 이웃들이 부자로 알았던 집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어. 정말 믿기지가 않았어. 옳다 말고 싶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큰 오빠를 잡겠다며 방앗간 집 사장을 찾아가서 멱살을 붙잡고 큰 오빠가 어디 있는지 물었지만 오래전부터 보지 못했다고 하더니 화를 내기 시작했어. 아버지는 큰 오빠를 알아서 다 찾아내고 다들 정신을 못 차린 사람처럼 다루었어. 저희 가족은 마을 깊숙한 폐가에 살았어요. 서울에서 대학 다니던 형제들은 휴학을 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이렇게 날뛴 삶이 싫어하는 두 오빠들은 매일 짜증을 내며 부모님께 돈을 벌어 다시 대학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며 거친 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신실한 두 오빠도 가난 속에서는 폭력적으로 변했습니다. 부모님은 스트레스로 건강이 나빠져서 1년 후 세상을 떴습니다. 부모님의 장례가 끝난 후 며칠 뒤 종족을 이끌던 큰오빠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오빠들은 큰오빠를 붙잡으며 네가 부모님을 죽였다며 남친 얼굴로 물어뜯었습니다. 그러자 큰오빠는 설명했습니다. 마치 미쳤던 것처럼 매일 술에 취해 화투의 판을 빙빙 돌았고 빚만 쌓이며 부모님의 돈도 다 잃었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오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당장 음식 사 먹을 돈도 없더군요. 동생들아, 너희가 대학 가고 싶다면 난 너희들을 다시 공부하게 해주고 밥 먹을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다시 학교에 다녀라 말도 시준아이가 점수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잘 얘기했어요. 형아 정말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좋아. 한 달이라면 우리가 1년치 대학 등록금을 벌 수 있는 일이 있대요. 특별히 아는 형이 소개시켜줬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겠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죠? 내일 아침에 선착장 앞에서 사장님을 만나야 해요. 두준이, 내일 형이랑 같이 인사드리러 가자. 일단 가방 싸고 지방으로 떠납니다. 지방으로 간다고요? 그럼 복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형아가 다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알아낸다고 하니까 걱정 마세요. 건너편 마을에 돈이 엄청 많은 할머니가 있대요. 할머니는 자식이 일찍 죽어서 손주처럼 살 사람을 찾고 있어요. 저희가 함께 말도 타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소중히 대해줄 아이가 필요해요. 할머니가 즉각적으로 돌아가실 예정이라서 한 3개월 정도 동료가 보살펴주면 된대요. 돈을 받으면 모여서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한 분이 계세요. 복녀를 잘 돌봐주겠어요. 다시 부자가 되는 거군요. 투표하러 가자. 두준이, 복녀, 그리고 받은 돈까지 다 합쳐보면 우리는 충분히 먹고 살만하지. 우리 새 집도 사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래. 큰 오빠의 말을 듣자 나는 마치 벼랑 끝에서 동아줄을 잡은 기분이었다. 그 다음 날 아침 나는 울면서 오빠들과 헤어졌다. 옷과 짐을 싸고 큰 오빠가 알려준 주소를 가려고 했다. 그 집은 마당이 넓고 기와집이었다. 한눈에 보아도 부잣집인 것이 확실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할머니가 나왔다. 응, 너구나. 생각보다 애가 어리네. 안녕하세요. 김복녀라고 합니다. 나이는 18살이고요. 할머니는 말복도 되어드린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난 가정일을 잘하고 맡겨달라고 부탁받았다. 얘가 누구 보고 할머니래? 넌 가정교육대 안 받고 왔니? 시어머니라고 부르는 며느리가 어디에? 내 시어머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오빠가 할머니께 먼저 이야기해 주었어야 했던 것인지 머릿속이 새하니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생소한 사람이 내 시어머니라는 말을 들을 때 속이 훈훈해졌다.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말도 안 되고 어떤 이유에서 남편의 얼굴조차 모르고 결혼을 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다. 내 나이는 겨우 18세인데 돈을 받고 시집을 왔다. 내 오빠가 하루 이틀만 토너 키워주면 우리 아들이다 눈물 짓겠소. 우리 아들이 마비가 되거나 기불리다가 결혼을 못해. 나이는 50인데 우리 집 태희 아들만 낳아주면 되고 그 외에는 바라는 게 없어. 저 그렇다면 대학교는 보내주시나요? 뭐란 말이니? 시집은 며느리가 가사일이나 할 거라고 생각한 거지. 무슨 공부가 있어? 난 아무것도 모른 채 왔어. 의대 가서 반드시 의사가 돼야 해요. 미안한데 돈은 오빠에게 받아서 그대로 돌려줄 테니까 그냥 돌아가겠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결혼이 장난이야? 머리 없이 어디 집에 간다는 거야? 그 말 중에 시어머니는 내 볼을 세게 때리자 내 몸은 동날개 걸음하면서 바닥에 쓰러졌다. 왜 오늘 처음 본 사람한테 얼굴 때리는 건지 갑자기 결혼이라니 모든 게 헷갈려 참지 못하고 소리 지르며 울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얼른 방에 침 놔두고 침항 준비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명령하자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서둘러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알려준 방에는 침대와 고급 옷장이 있었다. TV도 고급스러워하며 거실에는 고급 소파와 비싼 도자기들이 수십 개도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부엌은 평범한 시골집과는 달리 신식으로 개조되어 냉장고와 그 시대에는 일반 가정집에는 잘 없는 가스렌지까지 있었습니다. 부잣집이라 배부럽지 않다는 생각에 안심도 되었어요. 쌀은 곳간 뒤에서 가져오고 야채는 마당 텃밭에서 따면 됐어요. 저녁엔 된장찌개와 초기 좀 굽고 계란찜, 돼지 두루치기예요. 어머니가 고등학생인 저희 집에는 아직 요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엄마도 공부하라며 동기부여를 해줬거든요.
차차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어머니가 준비를 해주실 때겠지만, 아이고, 전혀 몰랐을 때에는 며느리가 심리를 하라며 밥해라고 하자니까 참 난처해서 코 막힐 지경이고 심이라며 말하시더니 실제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고 아내가 속인 것 같은데 요량하지 않을 조심하겠습니다. 다르면 다르고 큰 놈 잡으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꼭 밥해야겠군요. 6여자였지만 첫날부터 남편과 결혼 후 첫 식사를 거부당했었는데 이젠 이웃에도 낯을 가릴 수밖에 없는 정도로 떨려요.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 준비하러 갈 테니까 처음엔 막막했지만 어머니가 요리하는 동안 어깨 너머로 보던 대로 찌개도 끓여서 생선도 구웠어요. 음식을 이렇게 이것저것 만들었지만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와서 어머, 우리는 이제 몇 살이야? 근데 18살이에요. 라며 말했어요. 어머, 어린애를 데려오면 어떡해요? 애는 않겠어요. 안 그래도 나도 큰 놈한테 속았다고 분하지. 그래서 나한테는 23살이야. 라고 했어요. 아, 진짜 이렇게 해서 결혼해야 해? 차이점 나는 4대 독자니까. 아버지 물에 빠져 돌아가시고 우리 집에 아들하고 너밖에 없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자 아버지 돌아가신 날 같이 강물에 빠져 밥에 다리 부딪힌 거 그대로 괴로워하지 마. 다리 절뚝거리는 거 누가 이상하다고 하지 마. 너희도 결혼했으니 아이를 낳고 재미나게 사세요. 삐뚤어진 성격 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싫고 집에서만 있네요. 대부분은 사람들과 교류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한다. 차 철종이야. 어서 밥 먹자. 국부터 먹어볼까? 왜 맛이 좀 이상한가? 된장을 넣고 야채를 넣었는데 뭔가 안 맞는데? 아이고, 된장을 얼마나 넣었길래 너무 짜다. 미안해요. 오늘 처음 해보는데 간이 잘 안 맞았나 봐요. 시어머니는 된장찌개를 싱크대에 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음식들을 먹어보니 토할 뻔하면서 다 버렸어요. 왜 밥조차 못해? 엄마를 다시 집에 보내야겠어? 썰정아, 충매쟁이한테 통 갖다 바치며 너를 시집 보낼 아가씨 알아봤는데 처음부터 싫어하더라. 괜찮은 여자는 결혼해서 남편이 죽은 과부밖에 없더라. 조금씩 요리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냥 얘를 데려가자. 그렇게 첫날은 어떻게 보낼 수 있었지만 지옥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다음 날 새벽 5시쯤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시어머니가 방문을 열며 아직도 안 일어난다며 뭐 하고 있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어. 주인집 가혹하게 나갔더니 엄마가 빨리 옷 갈아입고 나가라. 엄마, 얼른 문을 닫아주세요. 저는 날렵히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깨우지 않으려 했지만 나를 불러내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를 잠 깨워서 괴롭힐 수 있는지 몰라요.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고 내가 창밖을 바라보며 울 때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만 믿고 나는 소왕이 키운 여물을 주어야 했어요. 그 뒤로도 귀한 딸이라며 무딘 손길로 나를 대해주는 친정 부모님의 모습이 신선했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근심만 겹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울며 농사일을 하며 근심에 빠지고 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슬퍼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냈고 아침밥 준비를 하러 가는 순간 어머니가 부엌 바닥에서 밥상을 차려놓은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노래 주저앉았는데 어머니는 분한 목소리로 이거 먹어라고 말하며 김치와 깻잎을 먹으라고 했어요. 거기에 누룽지와 글씨까지 가지고 있는 제 식탁이라니요. 오늘 내가 준비한 반찬은 10가지 이상인데 내가 준비해준 거라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왜 집안이 망했을까?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그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친정집이 매우 부유했는데 우리에게 큰 오빠라는 그 놈이 비대 미치고 그만둬서야.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야? 어머니, 제게 그런 식으로 우리 집을 모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은 누구보다도 훌륭한 분들이고 콩가루 집안이 아니에요. 어디서 저를 우리 어머니에게 빤히 대들어대면 분할도 모르고 그러면서 남편은 제 뺨과 얼굴을 때리며 머리카락을 잡고 욕을 했습니다. 맞으면서 입술이 터졌고 퍼플로 물들었고 뺨은 붉게 부었습니다. 그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폭력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남편은 주취하여 들어와 발길질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때려서 전신에 짙은 멍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리 임신하라며 매일 재촉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스럽게 대하고 화장을 하고 여성다운 태도를 취하라며 시어머니는 지속적으로 재촉했는데 남편은 그 곁에 가고 싶어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임신이 될까요? 남편은 한 방에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 근처로 다가오지 않았다. 의심증이 있는데 장보러 시장에 가려고 할 때에야 너 어느 놈 만나러 가는 거야? 그 시장 가는 거잖아. 누구 만나러 가는 거야? 라며 자주 물었다. 몸에 향수 뿌렸네. 그놈한테 잘 보이려고 라고 하며 나를 비난했다.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어디 향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며 괴롭혔다.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항상 의심하는 건 힘들어요. 라고 말했지만 그는 계속해서 나를 비난하며 욕을 퍼부었다. 남편을 살펴보는 시어머니도 말리지 않고 오히려 남편을 편들어주며 메리야, 당신은 건강을 위해 너무 걱정해서는 안 돼. 이렇게 걱정하다가는 나가는 게 한 발짝도 못 나가게 할지도 몰라. 그러지 마. 엄마가 너를 위해서 걱정 안 해줄게. 라며 말했다. 시어머니는 쇠를 가져와서 대문 손잡이를 잠그고 열쇠를 간직했다. 난 완전히 집에 갇혔다. 열쇠가 없으면 집을 나갈 수 없었다.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온 후 스님으로부터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 충고를 받아와 이날에만은 꼭 잠자리 해야 한다. 라는 조건을 내세웠다. 그 후 남편과 시어머니는 몇 달에 한 번씩 이 조건에 따라 함께 잠자리에 들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하니, 왜 아이가 안 생기지? 너 친정에 있을 때 병이 있었던 거 아니야? 이들은 다른 측면을 보지 못하며 널 지속적으로 비난해. 넌 어떻게 이런 집에 계속 남아있니? 정말 불쌍하고 처절하다. 첫날에 돌려보냈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왜 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욕하니? 아이는 혼자서 충분히 생 가능성이 있잖아. 이 사람만큼 잘못된 것은 어디에 있지? 왜 그렇게 많은 말이 있니? 내 팔자야 어떻게 이런 손자를 데려왔는지 후회돼. 난 정말로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어. 점점 몸도 수척해지고 밥도 굶어야 했어. 10년이 넘도록 밖으로 나갈 수 없었고 집안일과 일손만 하며 하녀처럼 지내야 했어. 대문은 항상 잠겨 있어서 도망칠 수 없었어. 몇 번 도망치려고 시도했지만 자물쇠를 열지 못해서 몇 시간 동안 맞았어. 이제 도망치려는 의지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어. 만약 임신이 됐다면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텐데 난 너무 답답해. 매일 밤 숨차 울었습니다. 부모님께 울었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어서 그것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없을 때 집에 숨은 산삼과 귀한 약품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임신을 위해 영양을 보충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를 모른 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의 친구가 방문했습니다. 왜 아직 아이 소식이 없어? 며느리는 아직도 축복이 없는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주를 보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용히 마당을 나왔다가 울음을 터뜨렸다. 10년간 며느리로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나는 이제 다른 여성이 며느리가 되어 나를 버리려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비참했다. 그 순간 대문 쪽을 보니 아까 시어머니의 친구가 들어오면서 시어머니가 있고 대문 손잡이에 쇠를 두르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갑자기 소리 없이 도망쳐야겠다는 생각에 슬리퍼를 신고 뛰쳐나왔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들키지 않게 멀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없이 뛰었다. 돈 한 푼 없이 도망쳐 나와서 차비가 없어서 산을 넘어 다른 마을로 무작정 걸어갔다. 어둡고 긴장해서 몸이 불덩이처럼 끓어 마을 입구 쪽으로 오다가 길거리에 쓰러졌다. 눈을 떠보니 낯선 집이었다. 지금은 정신이 조금 들었다. 이곳은 어디예요? 걱정 마세요. 우리 집이에요. 아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길에 쓰러져 있는 아가씨를 발견해 급히 이 집으로 데려왔어요. 몸이 뜨겁고 불편해서 의사를 부르고 진료도 받았어요. 다행히 주사도 맞았으니 좀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세지만 안 되는데 그럼 이만 가볼게요. 이 몸으로 어디 가려고 그래요?
아가씨, 행색을 보니 슬리퍼에 짐도 없고 집에서 나온 것 같던데 괜찮다면 제 집에서 지내요. 사실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어요. 중년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가 곱게 화장을 하고 귀티가 흐르는 사모님이었어요. 둘러보니 2층 양옥집의 가구도 꽤 비싸 보이고 부잣집이더라고요.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얘기를 했고 사모님은 저를 이 집에서 식모로 일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지낼 방도 마련해 주시고 월급도 꽤 많이 주셨어요. 사장님은 사업 때문에 집에 오시는 날이 거의 없었고 사모님도 바깥 활동이 많아서 집에는 저 혼자밖에 없었습니다. 둘의 부부는 화목해 보였지만 아이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제 처지와 비슷해서 더 사모님에게 마음이 갔어요. 이제 나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구나 싶어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혼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헛구역질이 나왔습니다. 체하다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음식만 보면 계속 구역질이 나서 남편과의 결혼 기간을 계실하다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지옥 같은 집에서 나온 후 임신이 어떻게 된 것인지 충격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 행복했는데 집을 떠나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사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죄송한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임신했어요. 축하해요. 복녀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자 임신하면 축하할 일인데 왜 죄송할까요? 몸이 부풀어 청소나 집안일을 못할 거니까 필요가 없어요. 복녀 씨는 간소한데 잘 챙겨주셔서 감사하다 했고 다른 일로 돌아가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복녀 씨는 안타까웠다며 아이가 있었다면 딱 그 나이에요. 복녀 씨는 딸처럼 소중한 존재였어요. 떠나지 마세요. 여기서 일하면서 아이를 낳을게요. 아이를 잘 돌볼 테니까요. 사모님께 울고 싶다 이렇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과 결정을 말씀드리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께서는 제 몸 상태를 배려해 주셔서 피곤하면 낮에 낮잠도 자게 해주시고 사장님은 출장 갔다 오실 때마다 최고급 과일과 몸에 좋은 귀한 음식들을 사오셨습니다. 식모가 아니라 진짜 마치 친정집에 있는 것처럼 몸도 마음도 편했습니다. 이렇게 전 아이를 출산했고 누구보다 두 분이 제일 기뻐했습니다. 이뻐라, 엄마 닮아서 이렇게 예쁘네. 나리복녀 씨 쏙 빼닮았네. 사모님, 사장님이 잘 보살펴준 덕분에 예쁜 딸을 선물 받았어요. 두 분의 은혜 절대 잊지 않을게요.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도 아이가 없어서 적적했는데 이렇게 아기 울음소리 들으니 너무 좋아요. 사모님께서 산후조리까지 해주며 미역국도 끓여주시는데 고마운 것보다는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너무 이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가 100일이 되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서 아이와 살 집을 구할 돈 벌 때까지만 아이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큰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큰 오빠랑 연락한 게 2년 전쯤이었어요. 낮에 홀로 집에 있을 때 시댁으로 전화가 왔는데 큰 오빠였어요. 큰 오빠는 미안하다며 울면서 우리 남매가 헤어지는 날이었다고 했어요. 둘째와 셋째 오빠는 원양어선을 타러 가는 날이었는데 큰 오빠가 그들을 속였다는 얘기를 했어요. 몇 년 후 풍랑을 만나 배가 전복되어 두 오빠는 사망했어요. 큰 오빠는 그 사건 이후 정신을 차려 슈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연락이 닿아서 아이를 당분간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아이를 보살피는 동안 방구하는 돈을 벌 동안 일을 해야 한다고 하니 약 6개월 정도면 될 것 같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를 큰 오빠에게 맡긴 소식에 사모님은 아쉬워했지만 큰 오빠와 다시 만나 다행으로 생각했어요. 성호에게 정이 들었어서 함께 키우고 싶었지만 성화 어릴 때까지 같이 키울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6개월 동안 아이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할 것이에요. 돈을 꽤 모았습니다. 마지막 날 사모님 사장님께 인사하고 저는 그 집에서 떠났습니다. 두 분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친정 부모님처럼 대해주신 두 분과 헤어지게 되어서 계속 울었습니다. 큰 오빠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이에게 선물을 샀어요. 아이를 위해 신발과 옷 필요한 물품들을 한가득 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빠, 우리 성아 어디 있지? 안 보여.
그게 부녀야. 정말 미안해. 그저께 아이를 보고 난 뒤에 잠시 집 밖으로 나가서 뭘 사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동안의 보호자가 없어졌어. 제 시선을 뗐던 순간에 이러지 약간 혼미해져서 주변을 다 찾아보았지만 아이를 찾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할까? 성아를 잃어버렸다고 말할 때까지 제 정신은 뒤죽박죽이었어. 엄마는 지쳐 앉아서 통곡을 하면서 성아의 이름을 불렀어. 그렇게 유일한 희망이었던 성아를 잃게 된 후 책임감에 살아왔다. 성아를 잃은 엄마로서 없고 맛있는 것을 먹으며 행복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우울증, 불면증, 대인기피증으로 폐인처럼 살아왔다. 40에서 50대를 변법적인 직장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하며 고시원에서 겨우 버텼습니다. 친구도 없이 웃을 일도 행복할 일도 없이 죽을 날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나이가 60이 되니 건강이 안 좋아져 조부모님 댁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에서 작은 야채밭을 일구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도 고향에 있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건강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새벽이면 야채들을 소쿠리에 담아서 시장으로 팔러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시장에서 팔려고 했지만 상인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육교위에서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육교는 출퇴근하는 사람들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 외웠어요. 하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팔았지만 대부분 시들어서 버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30대 초반쯤의 예쁜 여자가 나무를 다 사겠다며 다 구매해 주었습니다. 함 다 사는 거야? 고마워 아가씨 마음씨도 착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데요. 어떤 아가씨는 매일 퇴근하면서 할머니께서 남은 나물들을 다 주세요 하며 사가면서 다 삽니다. 그렇게 남는 나물을 보고 의아해하던 주인장은 아가씨가 주부가 아닌 것 같고 매일 나물 반찬 준비하는 것도 아닌데 왜 매일 이렇게 나물을 사서 가지고 가는 걸까요? 매일 출퇴근하면서 할머니를 보는데 항상 어두운 표정이어서 안타깝다고 느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버릴 생각은 없고 혼자 먹지 못해서 지인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름을 물어봐도 된다면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회사 근처로 이사와서 걸어다니는데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너무 하고 싶어서 일했습니다. 아가씨는 귀티가 흐르고 밝고 마음씨가 착해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봐요 하시면서 모든 것을 팔아줬으니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가씨를 보내는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갑자기 그 모습이 생성에 미화한대한 것이 머리병편 엄숙한 일 글을 가지고 다음 경찰서에 입힌 목소리를 가라앉은 무엇이 그러면 긴 시간 동안 증자가 하지 않았다. 이상하지 않아 약한을 발견하기 악조건에 의하면 눈앞에 새로 떠무려면서 이동안 없어 나타났다는 생각이 했고 그런 어느 때문 한 번을 쓰고 성함을 구하고 조언했다가 다 말하던 없이 없다 안 해석하지 없이 없다 생각이 갖고 있을 때가 되었고 나진경은 보다고 방문하던 것이답니다. 문전을 든 순간 크게 놀라기 때문에 경찰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아가 애의 집에 가보면 몸 밖으로 이상한 악성 발명을 들렸다. 틀림없이 그 악씨의 목소리가 바로 들렸기에 남자 목소리가 조용히 하자면 나에게 힘들고 한 것이다. 경찰 2명이 들어왔는데 현관문 신고 했던 일강도가 아가씨의 목에 칼을 들이대다 다르고 안 되면 안 돼 알았어. 나에게 내가 여잔일 수 없듯이. 누가 헛소리를 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통해 거다 돌려주시면 인신당위가 그럼. 경찰의 통해 중간에 함은 경찰 주인과 부탁이 좋은 마님이 너무 부탁합니다. 무릎을 끝내고 살면서 테스트하면서 피눈물을 입관하는 경험 겐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가 강도도 눈빛도 있다. 아가씨는 귀티가 흐르고 밝고 마음씨가 착해서 부모님 사랑받으며 자랐다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내일 봐요 하시면서 모든 것을 팔아줬으니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하게 입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아가씨를 보내는 할머니의 따뜻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진실로서 아가씨를 도와주었어요. 약속대로 나는 강도를 향하여 걸어갈 때 경찰이 즉각적으로 강도를 제압하고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강도를 데리고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아가씨는 흐느껴가며 내 품에 안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는 진짜로 죽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셨어요. 겨우 조용해지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가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입양아이예요. 갓난아이였을 때 부모님의 지인이 쟤를 입양했다고 해요. 당신의 아이면서도 아닌 그 자식들을 돌봄에 뺏어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 성까지도 부지기수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었죠. 입양했다고요? 삼촌이 키우셨다고요? 여보세요. 원래 이름이 정다은 씨였나요? 아니에요. 입양할 때. 아버지 키우신 삼촌이 제 이름을 성화로 지으셨대요. 그렇군요. 성화라니. 그리고 내게 가져올 때 팔찌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엄마의 이름이 수놓여 있었어서 항상 소중하게 지니고 다녔어요. 이것이 그 팔찌예요. 팔찌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제가 직접 매듭을 꼬아 만든 것이었고 제 이름 김봉녀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보세요. 엄마야. 김봉녀 이것이 내 이름이야. 내 친엄마라고요. 정말이에요. 엄마가 딸을 안아 울음을 터뜨립니다. 큰 오빠가 딸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팔았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됐다. 큰 오빠를 원망스러워했어요. 그로 인해 30년간 딸로부터 떨어져 나의 인생은 천둥같이 무너졌어요. 성화야, 너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나요? 아버지는 대기업을 운영하셨고 엄마는 대학 교수였어요. 두 분 모두 친절하시고 부자일 정도로 저는 어릴 적 다른 아이들과 비교 없이 잘 뒤덮였어요. 50대 때 입양받았으니까 어머나. 예쁜 금이네요. 할머니께서 저는 진짜로 죽을 것 같았어요. 할머니께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하셨어요. 겨우 조용해지고 우리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가씨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는 입양아이예요. 갓난아이였을 때 부모님의 지인이 쟤를 입양했다고 해요. 당신의 아이면서도 아닌 그 자식들을 돌봄에 뺏어간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 성까지도 부지기수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기뻐했었죠. 예전에 그랬다며? 이렇게 맞추고 나서 어머니는 어떻게 낳으셨나요? 과연. 난 그런 옆부분에서 태어나 살아왔어. 그랬던 나. 너 이병대를 건넌 큰 아버지의 도움으로 가정재산을 날렸어. 18세에 시집을 가는 길을 선택했어. 내 아버지는 사남자 중 하나라서 식구들을 책임지는데 10년간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을 거야. 그래서 도망쳐서 날과 만난 후 임신했어. 그렇게 너를 낳은 걸로. 그 후 돈을 벌기 위해 너를 조카에게 맡겼어.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이야. 아직도 너를 만남에 대해 믿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너와 함께하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러지 않으면 죽길 원하겠어? 엄마, 이제 우리가 함께하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을 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소녀, 너무 감사해. 그럼, 우리 딸, 이 으뜸가는 나의 앞 같습니다. 그 집에는 집사와 가정부가 있는 들어가는 거야?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있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고 여행을 다니며 이전에 느끼지 못한 행복을 한꺼번에 즐기고 있습니다.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하죠. 여러분의 소망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